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기습 지명했습니다. 국회 몫으로 청문회를 거친 뒤 대기 중이던 마흔역 후보를 석 달 만에 갑자기 지각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후보자 2명도 함께 발표해버린 겁니다. 일단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지명권까지 행사한 걸 두고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명된 후보자 중 한 명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12.3 계엄에 연루돼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던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 캠프에도 합류한 바 있습니다. 함 후보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언제든 가결될 수 있고 실제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한 대행의 임기는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한 대행은 석 달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마흔역 헌법재판관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재판관은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당시 임명을 보류했고 후임인 최상목 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흘 만에 돌연 임명을 한 겁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삼청동 안가를 찾은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2차 계엄을 논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이 회동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는데 조사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중요한 질문들엔 답을 거부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저녁,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 앞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수행원 2명과 동행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안가 앞을 지키던 JTBC 카메라에만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날 심야회동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4명이 모였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은 지난해 12월 25일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모임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 처장은 경찰에 한숨을 쉬고 밥만 먹고 헤어진 게 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조사까지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인 이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안가에 모여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냐는 경찰 질문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가를 열 수조차 없다면서 당시 회동이 참석자들끼리 친목 회동일 리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또 연수원 동기로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은 물론 가족인 장모의 변호까지 맡길 정도로 믿는 사람이란 평가도 받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아 가족 변호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변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그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면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선 비상계엄 당일 계엄이 해제되기 전 집에 가서 잤다고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계엄 해제가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가서 잤어요? 계엄 해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된다는 거를 믿고 들어갔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뒤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핸드폰을 왜 바꿨습니까?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파변된 윤석열을 인사라며 내란 세력의 헌재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파면된 윤석열의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 세력, 그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우리는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한대행 재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서 이번 위헌적인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줄탄핵 프레임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면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비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고 국회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했으니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를 치켜세우며 물밑에서 거론되온 한덕수 대선 차출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아예 한 총리에게 직접 출마를 요청했다는 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번에 2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당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국정 운영을 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길 카드로 한 대행을 꼽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데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출마할 경우 당심도 민심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은 한대행을 직접 찾아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이나 안정감이나 또 풍부한 국정 경험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카드죠,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드리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세요. 다만 여러 차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게 마지막 소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한대행이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덕수 차출론은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의 경쟁력만 깎아먹는 아이디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의 절친한 인사를 6년 임기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논란이 거셉니다. 스튜디오에서 박사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금 임명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헌법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법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현상 유지적 그리고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그 부분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고. 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몫을 임명만 하는 건 소극적 권한 행사에 들어가지만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직접 지명하는 건 적극적 권한 행사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명하는 행위는 이것을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행위거든요. 이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에 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닌가 이렇게. 네, 나아가서 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를 안 한다면 국회가 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위헌 행위예요. 철회돼야 되고 만약에 철회를 안 하면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권이라는 권한이 위헌적으로 침해됐다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뿐 아니라 이 1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라는 이 단체에서는 성명을 내고 이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라며 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위헌이라고 입을 모은 거군요. 근데 게다가 한덕수 대행은 마흔여욱 후보자 임명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월 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네, 당시엔 권한대행은 대통령 중대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자신이 했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아무도 이런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2017년 3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도 임명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만 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대통령 몫으로 되어 있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지명된 이한규 법제처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개인 변호사를 맡을 만큼 가까운 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행이 지명했지만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은 지금도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후보자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해야 하는데 이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하지만 한 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서 현재 상설특검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 특검 후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서 슬기로운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정작 소극적 권한 행사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안 하고 위헌적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명하는, 그러니까 역시 상황에 따라 권한 행사를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라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는 금요일 관저에서 나갈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삿짐도 옮기기 시작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최연수 기자입니다. 경찰 10여 명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6개월간 머물렀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이곳에서 경찰은 약 20분간 단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할 걸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호 문제로 약 이틀간 관저에서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짐은 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10마리가 넘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키우기 적합하지 않아 추후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등 시위도 서초동 아파트 인근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호 문제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에도 관저에서 나와 삼성동에 머물렀지만 집회 문제로 한 달 뒤 내곡동으로 거취를 옮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도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30명의 경호 인원이 투입됩니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호할 인원과 배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56일 남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늘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범보수 진영 대선 후보 1위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는 걸 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꼽았고 계엄에 대한 사과 거부, 과거 아스팔트 보수와 함께했던 전력 등이 약점이란 지적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좀 김문수 장관이 뭐 대선에 나오신다면 좀 오히려 땡큐다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땡큐하면 고마운 거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적임자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로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저를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10수명인 국민의힘은 내일 첫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JTBC에
짧은 선거 기간 공정하게 후보를 추리면서도 재밌는 경선으로 관심을 모을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모레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당내 다른 주자들도 이번 주 출사표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조기 대선에 막이 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선을 그었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럼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는 내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어 모레 공식 출마 선언을 발표하고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캠프 인선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선 캠프는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로 채운 통합형에 방점을 찍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는 이해찬계 출신인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으로는 실력파 전략통인 3선 강훈식 의원이 거론됐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 박수현 의원 등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주자들도 이 대표 우위만으론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주 내 출사표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째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 사이에선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란 구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다시 윤석열, 이 주장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쳤던 극우 지지층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일단 먼저 듣고 가시죠. 네. 대한민국을 우리가 다시 장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다시 대통령! 네, 들으셨겠지만 다시 윤석열, 이른바 윤 어게인이란 말은 파면 결정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보낸 두 차례 옥중 편지에서 시작된 구호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파면된 대통령이 어떻게 복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사진들입니다. 보시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세운다는 여러 광고 문구 같은 그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임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파면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 중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 박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왜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헌법을 바꾸면 된다. 이런 셈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후보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모델로 하면 됩니다. 개헌해서 중임제로 바꾸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5년 뒤에 나올 수 있어요. 네,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서 개헌하자라는 주장을 과연 지지자들 외에 누가 공감을 할까 싶기도 한데 네. 문제는 파면만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유죄 때는 최소 무기금고로 선거에 못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 신당을 만들자 이런 네. 얘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당 준비하겠다 이렇게 신고하고 6개월 안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확보하면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지지자들이 모여서 새누리당을 창당했었죠. 사실상 박근혜 당이었는데 직후 대선에서 후보자를 냈지만 이렇게 제일 마지막 조원진 후보 0.13%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결론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가 복원된 전 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검찰과 경찰, 또 공공기관까지 곳곳에 자리를 부탁하는 인사청탁 이력서가 대거 쏟아졌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공식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등에선 상임 고문님으로 통했습니다. 전 씨에게 각종 인사청탁이 들어왔고 그 내용은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말 검찰이 압수한 건진법사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2대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브로커로 추정되는 김모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명함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를 하늘님이라 부르며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도의원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이력서도 보냈습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이 2명은 당선됐고 김 씨는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당선됐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돈이 오고 갔는지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공천됐는지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사포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청탁하는 이력서도 남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인사청탁도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건진법사에 고문료를 지급하며 정부에 줄을 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진법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건진법사는 검찰에 추궁해 나는 운명을 점치는 일반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려고 나를 고른 것 같은데 잘못 골랐다며 내가 힘이 있는 줄 착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검찰은 종교인 행세를 하는 정치 브로커 아니냐는 말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누구와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통화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두 사람은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1시간 반 또는 2시간 가까이 통화하는 등 자주 또 오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5일 민주당 등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고도되던 9월 29일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시간은 무려 1시간 33분 9초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10월에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동시에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불이 붙었습니다. 10월 하순에 이르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 여사 대외 활동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화제가 된 건 10월 24일. 최은순 씨가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1시간 48분 24초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시간 통화는 11월에도 이어졌습니다. 11월 6일, 이번에도 최 씨가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49분 29초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당 등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명태균이 구속된 직후인 11월 17일엔 건진법사가 최 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통화는 38분 36초, 두 번째 통화는 51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두 사람은 47분 41초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검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두 사람은 9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두 달 동안 1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023년 12월부터 1년 동안 건진법사와 5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19명을 뽑아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또는 측근들인데 국회의원도 1명 포함돼 있습니다. 60차례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치인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강도 표시를 하고 두 사람이 최근까지도 가까운 사이를 이어오고 있다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윤 의원은 JTBC에 최근엔 계엄 등을 거치며 의견이 궁금해 전화했을 뿐 동거래나 인사청탁을 나눌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짚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씨는 10년 넘게 이렇다 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전 씨가 숨어있던 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1억 6천만 원 넘는 현금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게 청탁 대가나 정치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04년 패션 관련 사업을 벌였습니다. 부도가 났고 직원들 월급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2010년엔 인터넷 관련 회사에 투자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건진법사는 그 이후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기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5만 원권으로 총 1억 6,500만 원에 달합니다. 검사는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현금을 법당 쌀 뒤주에 보관해 놓는다며 3년 전 은신처로 나오면서 윤석열 정권 끝날 때까지 쓸 생활비로 뒤주에서 현금 3억 원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 씨가 윤석열 정부 내내 강남의 은신처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쓰며 생활한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청탁 대가나 정치 자금과 관련된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기도비로 받은 돈을 모은 것이라며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기도비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법당엔 정관계, 재계 및 유명 연예인 등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전성배 씨는 이 무속인이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하기도 했었고 또 검찰은 정치 브로커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해요. 대체 정체가 뭡니까? 일단 이 건진법사가요, 불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교인인 건진법사가 지난 대선 당시에 2022년도에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상임 고문 이런 호칭으로 불립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당시의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스스로도 자기를 이 상임 고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그 캠프 산하에 있는 네트워크 본부 이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 증진운동에 30만 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100만을 향해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런 자료도 확보를 했고요. 또 계속 조사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진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결국 종교인 행세하면서 유력 인사랑 친분 쌓고 공천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인허가 이런 거 청탁받은 이른바 정치 브로커가 아니냐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그러자 건진법사가 전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내가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다면 나를 왜 만나겠냐 반문하면서요. 검사님이 이런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성배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 브로커라고 의심할 만한 행동들을 한 거죠? 일단 적어도 2010년도부터는 이런 일을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그때부터 나는 기도비를 받아서 생활해왔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 앞서 2022년도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불렸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건진법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주변에서는 고문으로 통했습니다. 전고문이라고요. 저희가 그 건진법사랑 알고 지내서 최근에 검찰 조사도 받은 이 축구선수 이천수 씨의 진술 내용을 어제 보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 일한 것도 아닌데 이 건진법사를 훨씬 이전부터 전 고문님, 고문님 이렇게 칭해왔습니다. 또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건진법사의 주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강남구 역삼동에요. 건진법사의 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당이 유력 인사들이 모이고 또 만나는 사랑방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천수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건진법사가 나에게 얘기하기를 옛날에 초선들은 이 법당 2층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초선은 다 저 밑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유력 정치인 어쩌면 대통령에게까지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이 건진 법사에게로 온갖 청탁이 다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전성배 씨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보도해드렸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다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건진 본인도 2차례 조사를 받았고 주변인들도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건진 법사를 통해서 정치권에 청탁 넣은 걸로 의심되는 그 당사자들 가운데는 이미 압수수색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자, 이른바 법사폰이 그 과정에서 열렸고요.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수사 범위도 그만큼 광범위해졌습니다. 자, 이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저희도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 크게 출렁였습니다. 상호 관세가 석 달간 유예될 거란 가짜뉴스 한 토막에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만 커지는 탓에 전 세계가 마치 트럼프 공포증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쯤 폭락으로 문을 연 뉴욕 주요 증시가 동시에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거란 소문이 돌면서입니다. 이 소문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Shortly after that tweet went out, we saw the S&P, the Dow, and the Nasdaq all enter the green, and there were cheers here on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같은 시각 유럽 증시도 순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상승 곡선을 그렸던 증시는 10여 분 뒤 다시 급격히 꺾였습니다. 백악관의 관세 유예는 가짜 뉴스라고 진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Well, we're not looking at that.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with us. 가짜 뉴스 한 토막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왔다 갔다 한 시가총액만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3,5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촉발한 불확실성 탓에 전 세계가 마치 트럼프 공포증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특히 미국 내부에선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관세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견디면 된다며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오늘까지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관세 50%를 더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더 큰 강수를 둔 건데 중국 역시 끝까지 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최대 104%에 달하는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임 이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20% 관세를 부과하고 최근 상호관세 조치 34%를 더했는데 여기에 50%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상호관세 맞대응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추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곧바로 발효하겠다며 데드라인을 오늘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中国人不惹事，也不怕事，施压、威胁和讹诈不是同中方打交道的正确方式。 교역이 단절될 수도 있는 수준의 관세 폭탄 위기에 주무부처인 상무부도 단호한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영 매체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은 미국 농산물을 겨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최소 6가지 초식을 준비했다며 대두와 수수 등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조류 독감 유행을 근거로 가금육 수입을 금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와 미 공화당의 텃밭 지역을 때리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전략광물 수출 제한을 확대해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쓸 카드를 쌓아두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일본은 어떻게든 실리를 취하고자 납작 엎드린 모양새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읍소한 끝에 미국과 우선 협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진 이시바 일본 총리. 두 정상은 25분간 통화하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 간 협상을 해나가기로 정했습니다. 担当閣僚を指名するという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その推移を見ながら最も適切な時期に訪米をし、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いうことは当然考え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본부를 급히 신설하는 한편 측근인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 담당상을 협상 담당 강요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고위급 협상팀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하며 특히 중국을 콕 집어 문제라는 식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담당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Maybe almost 70 countries now who have approached us. Japan's going to get priority just because they came forward very quickly.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된 일본은 오늘 하루 주가가 6% 넘게 오르며 33,000엔 선을 회복했습니다. 관세 면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데 대해 시장과 여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도 협상과 대화로 관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스라엘은 관세 인하를 거절당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호 관세는 지난해 역대급 수출 기록을 세운 우리 K푸드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이 대부분 국내에 있는 만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그대로 때려맞게 되는데 수익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올릴 경우 수출이 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입니다. And today we have 불닭 carbonara. This instant ramen has all the spicy chicken flavors of 불닭, but with a cheesy carbonara taste. 지난해 해외로 팔린 규모만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미국 내 선풍적 인기에 힘입어 미주 매출 비중이 28%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장이 국내에만 있는 탓에 앞으로 미국 수출 물량은 100% 관세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 한 묶음이 $10라면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12.5달러로 수입 단가는 약 4,000원 가까이 뛰게 됩니다. 현재 전담 TFT를 중심으로 수출 품목의 다변화, 그리고 미국 내 유통 채널의 확장, 그리고 원가 개선을 통해서 좀 복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응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김치 수출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 김치 시장 점유율 1위 대상그룹은 3년 전 현지 김치 공장을 완공했지만 여전히 수출 물량이 전체 미국 유통 물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현재는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냉동김밥은 대부분 중소수출 기업 위주라 대응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가격이 오를 경우 당장 타격은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공급자들이 이 관세를 영향을 이제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거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실질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로. 하지만 자동차 등 공산품에 이어 먹거리까지 미국 내수가 전방위로 쪼그라들 경우 우리 경제를 떠받들던 수출 전반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경남체육회 소속 수영 선수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선수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가슴뼈에 부상을 입으면서 선수 생활까지 포기했습니다. 문제의 감독은 간만에 때려서 힘 조절이 안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체육회 소속 핀수영 선수가 감독에게 폭행당한 건 전국체전을 석 달 앞둔 지난해 7월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안 한다며 감독이 끌고 가 욕하고 폭행한 건데
앞가슴뼈에 금이가 사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하도 안 때리다가 간판에 때려서 그런지 뭐 이렇게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함께 훈련을 하던 다른 체육회 선수와 감독은 폭행을 지켜봤지만 말리지도 신고도 안 했습니다. 다른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너는 왜 맞아야 잘하냐. 감독은 선수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너한테 뭔가 좀 큰 충격요법을 주고 싶긴 했어 사실. 터닝 포인트가 되고 네가 뭔가 발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야. 선수는 숨 쉴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 결국 체전도 포기했습니다. 전국체전을 뛰어서 그 성과를 내야만 다른 팀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경남체육회는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 측을 계속 맡겼습니다. 일단 원만하게 일단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폭행한 감독이 계속 지휘하는 팀에서 마전 선수는 고립됐습니다. 결국 선수는 감독을 경찰에 고소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뒤 13년간 해온 수영을 접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수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날이 참. 취재가 시작되자 감독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체육회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난 2월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환 씨가 범행 직전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미리 예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만 불행하다며 아무나 한 명만 걸리라는 식으로 말했고 결국 자신보다 약한 8살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환 씨.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하늘이야 도와줄 말씀 없나요? 왜 죽으셨나요? 검찰은 명 씨가 학교에서의 부적응과 가정불화에 대한 분노로 하늘 양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35분쯤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11시 50분쯤 남편과 통화를 하며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명 씨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명 씨는 이를 거부하고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약 10분 뒤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초등학생 살인 등을 직접 검색했습니다. 오후 1시 53분쯤 명 씨는 범행 장소를 시청각실로 정했고 여기에 흉기를 미리 숨겨뒀습니다. 오후 3시 14분 명 씨는 남편과 한 번 더 통화했습니다. 한 놈만 걸려라. 3번의 기회가 있었다.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라고 합니다. 제압하기 쉬운 대상을 계속 물색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감옥에 가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 명 씨는 자신보다 약한 아이를 찾아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가까운 임기 동안 자신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는지 오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언론을 적대시했습니다. 특히 비판과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유튜브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집무실까지 옮겨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고 쓴소리하는 언론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출근길 도어 스태핑은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언론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재임 기간 열린 4번의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매체에겐 질문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았고 정치적 갈등 상황은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멀리하는 대신 보수 유튜브는 가까이 뒀습니다. 이들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야, 고민할 가치가 있냐,
각하를 해라, 각하를. 지난 1월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걸로 알려집니다. 실제 계엄 국면에서 쏟아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들의 말과 닮았습니다.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과는 결국 계엄 당일 공포된 포고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까지 지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어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언론과는 이미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한결같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JTBC 강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건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논란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 앞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공천 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김 여사를 악마화하기 위한 음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입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김 여사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김 여사의 성품을 좋은 쪽으로 부각하며 감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영부인이 3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아니랬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아내 변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3번입니다. 앞서 검찰도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상황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특검 법안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검법 통과로 수사가 김 여사를 겨냥할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인지 다음 주 시작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준비한 이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안철수의 손가락. 자, 안철수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었죠. 네. 네 번째 대선 도전도 화제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 의원의 손가락도 화제가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자, 왼손 검지에 뭔가 적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저게 무슨 내용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온라인에 좀 화제가 퍼지자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효진 원광대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원광대 교수가 안철수 캠프 측의 새 대변인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인데요. 새 대변인으로 영입됐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적어놨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뭐 일종의 해프닝이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손가락에 저렇게 연설 키워드 같은 것들을 적은 모습 여러 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유독 부각이 되고 화제가 됐던 건 과거 대선 전국에서 유명한 사례가 연상이 된다 이런 분석 때문입니다. 다 예측하셨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대선 당내 경선 TV 토론 당시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저렇게 나와서 무속 논란의 시작이었죠. 무속 논란의 효시였는데 당시 이게 무속이 아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그렇다면 지우고 나오지 왜 그냥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모르진 몰라도 아마 손가락 위주로 씻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또 황당한 해명을 내놔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 이 손바닥 이 장면 때문에 오늘 안철수 의원의 그 손가락 글씨도 좀 더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안철수 의원이 유독 손가락과 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막판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뒤에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술의 시인들 무슨 마법에 걸린 듯이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자,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을 네. 뽑은 사람 손가락 자르면서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약 열흘 뒤에 막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아, 열흘 만에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약 열흘 네. 있다가 자, 민주당에서는 아니요 손가락 자르라 이런 공격을 했었죠. 하지만 합당한 이후에 여당에서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대표 선거 당시에 친윤계인 김기현 네. 의원이 자, 안철수는 윤석열 찍은 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안철수 의원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 단일화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자, 역술인 천공입니다. 어제도 네.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네. 바가 있었죠. 자, 파면 선고가 된 이후에 어제 오늘 연속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면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라를 살리는데 파면이면 어떻고 뭐면 어때요? 그 자리에 있다 안 있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사냐? 윤석열이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든 아니든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궤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궤변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궤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복음이나 어떤 진리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참고로 파면 전에는 저렇게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다가 네. 파면 선고 이후에는 윤 어게인으로 구호가 변경됐다. 뭐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파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도 이어질 수 있다. 다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른바 뭐 정신승리라는 분석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김혜미 기자가 분석했듯이 사실상 윤 어게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진화 대원들은 연일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부실합니다. 전국에 지급된 진화복 가운데 상당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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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대원들이 산불 진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진화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복불이 워낙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방염 기능을 점점 잃게 되거든요. 그 새로운 진화복을 받았는데 AS 해준 새로운 진화복은 시험 성적 테스트에서 안감 테스트가 아예 빠졌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진화복을 직접 사입는 대원들도 많습니다. 100도, 200도, 400도, 60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화점에서 이런 원단이 어디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제 사비를 투자해서 제조사도 확실하고 신뢰가 보증되는 이런 제품을 산림청이 정한 산불 진화복 필수 기능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을 포함해 열 수축, 발수도, 인장 강도 등 4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보급된 진화복 가운데 이 기능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 4,500여 벌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기능이 하나도 없는 진화복은 1,000벌이 넘습니다.
최근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 안동에서도 열 수축 기능이 없는 진화복이 200벌 보급됐습니다. 산림청은 예산 부족 등으로 기능 없는 산불 진화복이 일부 보급됐다며 2023년 말부터 필수 기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서 첨부가 의무화한 지난해에도 기능이 1개 이상 빠진 진화복은 1000벌이나 보급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보급된 진화복은 예산 문제로 재구매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행안부, 산림청이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당장 재구입 조치가 필요하다. 그 재구입 과정에서 기능성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JTBC 정아람입니다.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주부터 배달 주문뿐만 아니라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매기기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닭발집입니다. 포장해 가는 주문엔 2,000원 할인 쿠폰과 사이드 메뉴를 서비스로 제공해왔지만 다음 주부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6.8%를 매기기로 하면서입니다. 소비자분들께 나눠드렸던 그런 혜택들을 지금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이드 반찬들에도 가격을 책정해서 이젠 소비자가 직접 음식을 가지러 오더라도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까지 사실상 매출의 10%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겁니다. 10,000원짜리가 판매됐을 때 49%, 광고 10% 정도 한다면 59%가 나가겠죠. 59%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과연 업장이 운영이 될까요? 정말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는지 저는... 지난해 나온 상생안에 따라 점주들은 현재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담하고 있는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용을 중단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원가랑 인건비랑 다 따지고 나면 남는 게 진짜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배달을 껐어요. 시장은 많죠. 수수료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채소 주문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포장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맹주 분들도 부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높이고 할 것 같아요. 배민 측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연간 약 300억 원을 고객 할인과 업주 지원에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쿠팡이츠가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배민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제 수도권의 벚꽃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날씨에 다시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건조특보도 충남과 남부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제주도에 10에서 40mm, 충남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mm 정도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에는 기상해일이 발생하면서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7도로 오늘보다 낮게 시작하겠지만 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기온도 내려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